누군가 나를 만만히 보면 이 한마디 하라 180도 바뀐다. 말수는 적지만 깊은 사람일수록 자주 오해받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조용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조용한 자가 진짜 위험하다고.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 거기서 존엄이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는 당신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착한 사람, 호구, 만만한 사람. 하지만 침묵 뒤에 숨겨진 단단한 자존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조용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용한 사람은 왜 만만하게 보일까? 당신이 조용하다고 해서, 당신이 웃어넘긴다고 해서, 당신이 불편함을 말로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력함으로, 유약함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틈을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밀어넣으려 들죠. 철학자들은 이 상황을 오만한 착각이라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길, 사람들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오만해진다고 했죠. 말을 아끼는 당신, 분노하지 않는 당신,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당신의 절제를 굴복으로 착각했을 뿐이죠. 어떤 날은 직장에서 후배가 당신의 말끝을 끊고 친구가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넘기며 가족조차도 당신의 감정을 묻지 않은 채 말을 몰아갈 때 당신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조용했나? 그래서 날 이렇게 만만하게 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침묵이란 바람과 같다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은 잃지 않는 법이라고요. 그 침묵 안에는 수없이 하고 싶은 말, 삼켜낸 감정, 필요한 절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가벼운 말 몇 마디로 무너지지 않죠.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무게는 말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시험하듯 나를 세우고 억지 웃음을 요구하고 의견을 무시하며 넌 괜찮잖아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기억은 정확해. 나는 물러났지만 잊지 않았어. 나는 착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칸트는 존엄이란 타인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말을 아끼는 당신, 사람들은 늦게 알아차리겠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단단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날 식탁 너머에서 가족들이 묻지 않은 조언을 던지고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며 묻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당신은 왜 나처럼 말이 많지 않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이 많다고 해서 사유가 깊은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말했죠. 소란스러운 자는 중심을 잃고 고요한 자는 중심을 지킨다고. 말을 아끼는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 애매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흔히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 중간에 머무는 듯한 태도라고요. 하지만 그건 명확한 태도입니다. 말에 앞서 생각하고 반응보다 맥락을 읽으며 감정보다 함의를 먼저 살피는 태도죠. 그것이 바로 사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입보다 눈과 귀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가벼운 말로 던지지 않을 뿐이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말이 한 번 나가면 그것은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고
감정의 날을 세우면 그것은 오래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 조심스러움, 그 절제,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감정을 안으로 끌어안고 때를 기다리는 중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듯한 말을 던질 때 웃으면서 넘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 걸. 철학은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을 쉽게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경계다. 조용한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말에 대꾸할 것인가, 웃으며 넘길 것인가, 불편함을 표현할 것인가, 다음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날들,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요였다는 걸. 아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죠. 사람들은 경계를 허물어야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누군가가 당신을 쉽게 대할 때 그건 당신이 너무 열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기 절제가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에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의 고요함을 무반응이라 착각하고, 다른 이의 관용을 허용이라 착각하고, 다른 이의 자비를 약점이라 착각하죠. 철학자들은 그런 착각에 설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명은 때로 당신의 품위를 흩뜨리고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지만 분위기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닌 경계입니다. 눈빛, 침묵의 길이, 반응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웃지 않는 표정.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당신은 달라졌고,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침묵에도 온도가 있고, 고요함에도 날이 서 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조금 더 정중하게 웃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말하는 존엄한 경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이유. 당신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뒤돌아 험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넘기지 않고, 당신의 표정을 살피고, 말투를 조심하기 시작한 거죠. 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존재의 무게가 말을 대신하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설명이 아니라 긴장감이라고요. 당신은 싸우지 않고 말다툼도 없이 단지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경계, 조금의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늦은 후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오래 지킨 사람은 한 번 돌아서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침묵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한계도 멀리 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의 분노는 고성도 폭언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 태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침묵. 그것이 진짜 단절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말없이 물러납니다. 그러니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무서운 태도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만만해 보인다. 깊은 사람은 그 안의 무게를 먼저 읽는다. 당신은 말보다 깊고 반응보다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우러나온 신뢰입니다. 5번째 이야기. 착한 사람은 왜 자주 시험당할까? 당신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상처 주는 말을 삼키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침묵하며 갈등이 싫어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런 당신에게 사람들은 좋은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호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도덕적 오용이라 불렀습니다. 칸트는 누군가의 선함이 반복적으로 시험당할 때 그것은 선한 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 가치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계산이 아닌 신념이고 비굴함이 아닌 존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시험합니다. 어디까지 참을까? 이번엔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시험은 말처럼 들리지 않고 눈빛으로, 뉘앙스로, 무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웃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침묵이 쌓이면 그 착함이 닳기 시작한다고요. 착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지쳐 사라질 수 있다고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고. 그 말은 당신의 착함이 상대의 거칠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갖고 있기에 그 많은 모욕과 무시에 무너지지 않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날 당신의 선함이 반복해 시험당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당신의 품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조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람은 스스로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는 시점을 압니다. 6번째 이야기. 당신이 더 이상 웃지 않을 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당신은 늘 웃었습니다. 서운해도 모욕당해도 어색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나아 보였고 그게 덜 아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웃음은 누군가에겐 허락으로 보였고 또 누군가에겐 무시해도 괜찮은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자기 배신의 기점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는 이유가 마음에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될 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고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감정에도 정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억지로 만든 웃음도 스스로를 해치는 감정의 왜곡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어느 날 더 이상 웃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건 결코 냉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진실해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짜 웃음을 거두기로 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표정에 민감해지고 당신의 반응을 먼저 살피고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겼던 당신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표정이 말보다 무서울 때 그 사람은 이미 말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당신의 무표정이, 당신의 고요함이, 그리고 당신의 무반응이 사람들에겐 처음엔 낯설고 곧 경계가 되고 결국 존중이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눈에도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이제 당신은
웃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너무 오래 가볍게 여긴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없이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7번째 이야기. 말을 아낀다는 건 때로 가장 큰 경고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요즘은 왜 말이 더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리액션이라도 해줬잖아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알죠? 말이 줄어든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말을 줄인다는 건 감정을 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설명은 상처받은 이의 마지막 배려이며 침묵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의 결단이다. 당신은 지금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쌓은 벽이 너무 자주 무너졌기에 다시 그 기초부터 단단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에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침묵은 무기이자 방패다. 때로 그것은 상대에게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경고가 된다. 당신은 지금 상대가 놓친 신호를 정리하고 있고 무시당한 말들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침묵은 폭발이 아니라 정돈이고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더 이상 웃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다르다. 이건 진짜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반응의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거친 손길을 후회하게 된다.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품격을 증명하는 가장 단단한 무기라는 걸 철학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스스로를 가볍게 두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웃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너무 쉽게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무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무게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속을 보이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자극에도 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중심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의 중심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는 대신 나를 먼저 마주보는 시간,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내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선, 당신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달라졌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더 단단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은 자리가 된다고요. 당신은 점점 더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전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웃어주고 부당한 대우에도 덤덤한 척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대하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먼저 지켜냅니다. 그 변화는 외면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을 얕보는 자는 끝내 물에 빠지고 고요를 무시한 자는 결국 그 깊이에 사라진다. 당신은 고요한 사람입니다. 쉽게 들뜨지 않고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다만 너무 오래 배려한 사람이었다고. 9번째 이야기.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자신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항상 조용하고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당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침묵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오해는 타인을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과하게 믿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당신이 참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착각했고,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무시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앞에 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강조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의 혼란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요.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그들을 거칠게 만들고 그 불안의 방향이 당신에게 향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모욕한 것은 사실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미성숙이었으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는 타인을 넘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를 무너뜨린 자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들의 오해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깊이를 지닌 사람이었을 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요즘 달라졌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의 깊이를 더는 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당신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당신을 가볍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철학은 말합니다. 존엄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진실은 침묵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당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조용한 사람이 끝내 남는 이유. 세상은 크게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먼저 말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확신에 찬 말투를 강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늘 고요한 이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단단한 사람은 소란보다 사유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라 말했고, 니체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웃지 않는 자가 아니라 속내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자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관찰하고 있고 겉으로는 물러선 듯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명확하게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인정받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무게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벼운 것이 먼저 떠오르나 무거운 것이 끝내 바닥을 지킨다. 세상은 말 많고 요란한 이들을 기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삶의 진짜 균형은 고요하고 단단한 이들의 손에 남습니다. 당신이 받은 오해들, 참아낸 무례들, 웃으며 넘긴 상처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압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말을 아꼈는지, 왜 그토록 쉽게 웃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침묵으로 대응했는지.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흐르는 철학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를 지켜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점점 더 말보다 무거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존엄이라는 이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던 당신에게 철학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보았던 당신의 고요는 사실 가장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도 당신의 무게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순간에 만만함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품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서는 더 깊고 단단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요하게,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게. 우리 그렇게 존재합시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깨달음이 달빛이었습니다.